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C++ 3장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시간 복잡도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먼저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복잡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복잡도를 비곱표법을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 위에서 배운 개념들을 기반으로 코딩 테스트에서 꼭 알아야 할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 이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네. 어떤 입력값이 있을 거고요. 어떤 출력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우리가 정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입력값을 어떤 출력값 어떤 입력값을 통해 어떤 출력값을 도출해내는 뭐 이러한 일반화된 작업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이 슬라이드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밀성이에요. 정밀성 같은 경우에서는 변하지 않는 명확한 작업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요리 레시피와 같이 각 단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각 단계마다 명확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혼동이 없고 다음 단계로 확실히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은 뭐 구현을 할 수 있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해도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입력값, 출력값, 알고리즘에서는 당연히 어떤 입력값이 있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할 출력값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알고리즘은 어느 순간에는 종료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종료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즉, 일정한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해야 해요. 끝도 없이 계속 동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성은 알고리즘에 정의된 입력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딩 테스트 문제를 뭐 하나 풀었어요. 거기 보면은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시 입력이 주어지고 예시 출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시 입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코드가 예시 출력을 잘 도출해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의 코드를 서버에 제출하게 되면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예시 입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문제에서 제시한 그 입력값 중에 되게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시 입력을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그 입력값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못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 코드가 일반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리하면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 일반성이 부족하다. 모든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일반성입니다. 음, 이제 알고리즘의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다음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보통 문제를 보면 입력값이 있어요. 그리고 입력값을 통해서 도출해내야 할 출력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값이 주어지면은 이 우리가 구현한 이 코드가 동작하면서 출력값을 이렇게 내는 이러한 구조로 문제가 이루어지죠. 네, 이렇게 되고요. 이 구현된 코드가 동작할 때 이거를 가지고 절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연산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대 시간 측정 방법입니다. GPT가 그린 건데요. 왼쪽을 보면은 되게 최신 PC 같은 디자인의 PC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뭔가 좀 오래된 PC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절대 시간 측정 방법은 뭐냐면은 각각에서 코드를 실행해요. 코드를 실행해요. 그러면은 뭐 입력값이 주어지고 코드를 실행하면은 여기서도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 절대 시간 측정 방법은 입력값을 주고 출력값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PC의 성능과 여기 있는 PC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떤 성능을 기준으로 말해야 할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 알고리즘 성능은 어떤 스펙에서 이 정도 그 시간이 걸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능을 모든 거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PC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알고리즘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스펙이 정해져 있으면은 절대 시간 측정액을 구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방법입니다. 입력값부터 출력값까지 네, 그 중간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절대 시간 측정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연산횟수의 측정 방법. 한번 코드를 보실까요? 입력값 n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반복문을 보시면은 이중 반복문이고요. 겉에 n번 돌고 안에 n번 돌니까 n제곱이 돌죠. 그렇죠? 두 번째 반복문을 보면은 n번 돌죠. 세 번째 반복문은 2n번 돕니다. 네 번째 반복문은 5번 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번 돈다. 입력값이 n일 때 이 연산일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번 연산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시간 측정 방법과 다르게 PC의 성능에 의존하지 않죠. 그렇죠? 코드에 따라서 코드가 동일하면은 연산 횟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죠.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경우에 이 코드가 다 똑같은 코드가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연산 횟수가 입력값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력값에 따라서 입력값이 1일 때 연산 횟수랑 입력값이 2일 때 연산 횟수랑 다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연산 횟수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려면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나?
뭐 이러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쓴 게 연산횟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입력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기준이 필요하다. 이게 이 말입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값에 따라서 연산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입력값에 n이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는 if문을 돕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else문을 돕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if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복문이 n제곱번 수행돼요. else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복문이 n번 수행돼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연산 횟수를 측정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n이 짝수일 때는 연산 횟수가 n죠. n이 홀수일 때는 n 이겁니다. 달라요. 입력값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산 횟수를 측정하는 이유가 뭐죠? 코딩 테스트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코딩 테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제한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어떤 입력값을 받고 출력값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 그러니까 문제에서 입력값 범위로 주어진 어떤 입력값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의 코드가 출력값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걸 확인해야죠.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입력값이 들어와도 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기준, 즉 n제곱을 기준으로 연산율을 측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산 입력값에 따라서 연산율수가 달라지면은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은 연산 횟수로 측정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값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상이하다면은 가장 최악의 기준으로 연산 횟수를 측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입력값에 따른 연산 횟수를 측정해서 알고리즘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시간 복잡도라고 한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입력값에 따라서 연산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설명한 게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시간 복잡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 알았으니까 이번 수업은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알아봅시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볼 텐데요. 코딩 테스트에서는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정밀한 연산 횟수를 매번 측정해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의 연산 횟수를 분석했을 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되게 엄밀하게 측정을 했죠. 네. 그쵸? 아주 정확하게 연산 횟수를 측정했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연산 횟수를 매번 이렇게 되게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냐 이겁니다. 근데 어, 일단 정답부터 말하면은 노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코딩 테스트에서 연산 횟수를 측정하고 이걸로 인해서 시간 복잡도를 확인하는 이 절차를 하는 이유는 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능을 만족하는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연산 횟수를 측정하기보다는
이 내가 구현한 코드의 성능이 이 정도는 되네. 그러면은 대충 되겠네. 이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정밀한 연산횟수보다는 연산횟수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이 연산횟수의 추이를 나타내는 방법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정근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배워볼 때고요. 그러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이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 이건데 입력값을 기준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보조 알고리즘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만약에 뭐 입력값이 100만이 들어올 수 있대요. n이 100만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고민할 수 있냐면요. 그러면은 연산의 수가 n 제곱이면은 시간 초과가 나겠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산의 수가 로그 n이면은 패스겠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산횟수에 해당되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연산횟수라고 하고 뭐 시간 복잡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 복잡도가 n 제곱이면은 시간 초과가 발생할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의 코드가 5n 아니 시간 복잡도를 로그 n으로 짰다면은 여러분의 코드는 성능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로그 n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한 뭐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네. 이 로그의 성능을 만족하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쓰겠죠. 이런 식으로 어, 내가 구현한 코드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시간 복잡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복잡도를 엄밀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추이를 나타내도록 표기한 게 정근적 표기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뒤에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다음. 이 봅시다. 아까 이전에 봤던 n제곱, 3n, 5, 각 항의 그래프를 따로 그렸어요. n제곱의 경우, 뭐 빨간색 표기했고, 3n은 파란색으로 표기했고요. 5n은 녹색으로 표기했어요. 그리고 이 x축이 n이에요. 0, 50, n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 n이 커질수록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n이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이 n제곱과 3n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n 플러스 3n과 5, 3n과 5의 격차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한번 해석해 봅시다. n이 커질수록 격차가 커짐. 그쵸? 여기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여기도 격차가 커지고 있죠? 만약에 n이 무한이라면 n이 엄청 커져요. 10이 아니라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으로 한 3n은 n제곱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적은 값이 되겠죠. 이 격차가 점점 커지는데 n이 커질수록 이 격차가 점점 증가하는데 n이 엄청 커지면은 뭐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되고 얘는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격차가 엄청 커지겠죠. 이 격차가 엄청 커지겠죠. 근데 이 n이 거의 무한일 정도로 엄청 커지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에 있는 값은 빨간색 그래프에 있는 값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적은 값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5. 이 녹색 그래프에 있는 값도 파란색 그래프에 의해서 무시할 정도로 적은 값이 된다. n이 무한이라면.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리고 n이 크게 되면은 앞에 있는 3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n에서요. 이 n이 엄청 커지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3이 뭐 3이든 2이든 1이든 뭐 그렇게 의미가 없다. 왜냐면 n이 무한이니까. 네. 무한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정 시점부터는 3n이 항상 5보다 크다. 그럼 이거 지금까지 한 거 지워볼게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 보면은 3n이 파란색 그래프가 녹색 아래에 있죠. 여기 전에는 3n이 5보다 작죠. 그쵸? 근데 이 이후에는 3n이 이후에는요. 3n이 5보다 항상 크죠. 그쵸? 3n이 5보다 파란색이 항상 녹색보다 위에 있죠. 그쵸? 특정 시점부터는 3n이 항상 5보다 항상 크다. 그쵸?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관계도 똑같이 특정 시점부터는 n제곱이 항상 3n보다 항상 크다. 이렇습니다. 네. 그쵸? 항상 크기 때문에 n이 무한인 경우에도 n제곱은 3n보다는 클 거고 3n은 5보다는 클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정리하면은 코딩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주관식으로 연산횟수를 측정하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연산횟수를 측정해서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 이유는 내 코드의 성능이 문제가 요구하는 성능에 만족한지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잡한지 대략적으로 알면 충분합니다. 내 코드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5개를 가지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대신에 n이 보통의 그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경우는 n이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3n은 n제곱 비해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이 되고요. 5는 3n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값이 되고 그다음에 특정 시점부터는 n제곱이 3n보다 항상 크고 특정 시점부터는 3n이 5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얘는 지구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대신에 n제곱이라고 그냥 그 시간 복잡도를 표기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네. 그래서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 우리는 그 성능의 추이만 알면 되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대신에 n이 엄청 큰 값이라고 가정하면은 3n 플러스 3n, 5 이건 무시해도 좋고 최고차항인 n제곱이라고만 써도 네, 무리가 없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연산의 수가 아닌 정근적 표기법에 대해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연산의 수가 아닌 연산의 수 추이를 활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추이 중에서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게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고 표기법은 이, 이 정의에서 보듯이 비고 큰 O를 하나 쓰고 그렇치고 연산일수를 써주면 됩니다. 대략적인 연산일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비고 n제곱 인 성능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는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항식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항을 제거하고 네, 항을 남기고 제거하고 마지막에 나온 항의 개수를 제거한다. 만약에 이게 3n 제곱, 4n 제곱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예시고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봅시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한 함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어, 번호가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눕죠.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눕혀가죠. 이 말은
x가 증가할 때 y가 조금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번호가 커질수록. 네. 그래서 같은 x 값이면은 x 팩토리얼이 뭐 2x승보다 크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다는 거는 그러면은 x가 1일 때는 x가 봐봐요. x가 x 팩토리얼 있고 2x승이 있어요. x가 1일 때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x가 1일 때는 얘는 1 팩토리얼이고 얘는 2 아니냐. 그러면은 2x승이 x 팩토리얼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 시간 복잡도에서는요. 이 x가 겁나 큰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1, 2 그게 아니라 겁나 큰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엄청 커지면은 팩토리얼이 무조건 지수함수보다 많이 증가해요. 왜냐면은 얘는 계속 2만 곱할 거고요. x 팩토리얼 1, 2, 3, 4, 5, 6, 7, 8 곱하는 값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x가 충분히 크면은 x 팩토리얼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값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x가 충분히 큰 상태에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은 렇게 있으면은 최고차항을 남기고 제거하고 앞에 3 날리면은 비곱 표기법으로 비곱 x제곱 쓸 수 있고요. x 플러스 로그 x 경우에는 보시면은 네, 일단 다 지우고 x 플러스 로그 x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보다는 로그 함수가 네 증가폭이 낮죠. 그래서 로그 x 지우면은 비곱 x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섞여 있는데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다항함수 지우고 지수함수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연산횟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연산횟수 추이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능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보이는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1차원 배열 탐색할 때 크기가 n이면은 비고 n 이렇게 되고 2차원 배열 n m이면은 이거를 다 도는 비고 n 곱하기 m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트리 구조죠. 트리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탐색할 때 여기에 가는 네, 뭐 이러한 연산 횟수를 보는 건데 결국에는 이 트리의 높이를 구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루트에는 원소가 하나이고요. 그 다음엔 두 개예요. 그 다음에는 네 개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의 k승까지 가면은 이걸 다 더하면 n개가 나와야겠죠. 이거는 등비수열이니까 r은 2, a는 1. 그래서 구하면은 r-1분의 등비수열의 합은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구하면은 대략적으로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은 n이 나온 겁니다. 근데 n이랑 k가 커지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의 k승은 n이 되는데 k랑 n이 엄청 커지면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k는 로그 2의 n이 되고요. n이 엄청 크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그 로그 밑은 무시해서 k는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k를 로그 n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진 트리 탐색은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 얘기가 나오면은 로그 n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트리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트리의 높이가 로그 n이구나 이렇게 아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동전의 앞뒷면을 모두 확인하는 건데 동전이 두 개 있으면은 첫 번째가 앞뒤 앞일 때 앞, 두 번째 동전이 앞뒤
첫 번째 동전이 뒤일 때 두 번째 동전이 앞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개가 되는데 이걸 1번 해보면은 첫 번째 동전은 앞뒤 두 가지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 동전도 앞뒤 두 가지 상태가 있겠죠. 세 번째 동전은 앞뒤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고요. n번째 동전도 앞뒤 두 가지 상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모두 n개를 더하면은 2의 n승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2의 n승이 나옵니다. 동전 n개를 던졌을 때 경우에서는 2의 n승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본 게 가장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시간 복잡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코딩 테스트 활용하냐? 네, 그 문제에서 주어진 입력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 복잡도를 허용하는지 이걸 이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각 자르고조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이 자르고조 알고리즘의 성능, 이런 시간 복잡도 같은 걸 같이 설명해요. 실제 이 책뿐만 아니라 뭐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책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를 공부하실 때 이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의 성능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오늘 시간 복잡도를 배운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입력값의 크기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이다. 입력값이 100만 개까지 들어온다. 100만까지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은 5n 로그 n까지 최대 연산일수가 100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돼요. 네. O n 로그 n 알고리즘을 쓰거나 n을 쓰거나 로그 n을 쓰거나 아니면 뭐 O 상신 알고리즘을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쓸 수가 없어요. 입력값이 n이 100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중 반복문을 돌리잖아요. 이중 반복문을 돌려서 1에서 n까지 1에서 n까지 하면은 그냥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시간 복잡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구함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구현한 코드가 시간 초과가 발생할 것이 미리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략 초당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연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수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기회가 한 번뿐이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뭐 3천만으로 설명하는 책들도 있고 어떤 책은 뭐 1,500만, 4천만 뭐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이 각 시간 복잡도당 최대 연산 횟수를 보세요. 엄청 차이 나죠. 각 시간 복잡도마다 최대 연산 횟수가 엄청 차이 나요. 그래서 뭐 1,000만, 2천만, 3천만, 4천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다라고 하면 네, 네,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연산 횟수 n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연산 횟수는 코드는 2n이에요. 얘도 시간 복잡도가 5n이고요. 얘도 시간 복잡도는 2를 떼면은 그 비곱표기법으로 5n 똑같죠. 이러면 둘 다 정답 처리가 돼야 된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뭐 1,000만, 2천만, 3천만 이거에 대해 민감할 필요 없이 그냥 최대 연산 횟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책에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저희 책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로 구현하면 되는구나 감을 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 정도구나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하나 더 조언을 드릴 게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걸 공부하실 텐데요. 중요한 게 되게 그 제공하는 메서드가 동일하고 동일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복잡도가 다른 경우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벡터, 아니, 예를 들어 벡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STL에서 제공하는 벡터나 리스트는 되게 제공하는 메소드도 뭐 비슷비슷해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시간 복잡도가 되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코드는 되게 동일해 보이는데 성능이 엄청 차이 나는 거. 그래서 벡터를 써야 되는 문제에서 리스트를 쓰거나 리스트를 써야 되는데 벡터를 쓰면은 어,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는 그런 수입니다. 코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능은 엄청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GitHub에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 측정하는 코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실제 문제를 한번 두 개를 가져와 봤어요. 짝지어 제거하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길이가 100만 이하의 자연수가 나왔죠.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열을 가지고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1에서 뭐 문자열의 길이가 n이라고 하면 n만큼 이중 반복문을 돌리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코드는 시간 초과로 페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100만을 봤으면은 이중 반복문으로 이 문자를 한 번씩 돌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시간 복잡도를 보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써야 이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n이 1에서 4죠. 그리고 2000배열의 힘과 열의 크기는 같고 정사각 행렬이고 행의 크기는 10을 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뭘 하고 싶냐면은 성능은 상관이 없어요. 성능은 상관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 로직만 맞으면은 그냥 다 정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고려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로직으로 구현하면은 이거는 크게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다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네, 입력값이 최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행과 열의 크기는 같으니까 행의 크기가 10이면은 열의 크기도 10이겠죠. 기껏해야 뭐 그 100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뭘 써도 여러분들 통과합니다. 팩토리얼 정도의 함수가 아니면은 행렬에서는 솔직히 팩토리얼로 쓸 일이 없어요. 팩토리얼 시간 복잡도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로직만 정확하게 구현하신다면은 통과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책의 3장에 있는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뒤에는 항상 이 각 장의 뒤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지? 이렇게 좀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03장 시간 복잡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